페리가 일본과 조약을 맺으면서 주고 갔던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실제 크기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증기기관차였습니다. 4분의 1밖에 안 되는 증기기관차를 줬다고? 모형인가? 아! 이게 장난감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좀 작아 보이죠.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근데 이렇게 사이즈는 작았지만 일본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 증기기관차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가마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동할 때 자기 힘으로 안 가면은 타인의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냥 기계가 지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죠. 증기기관차의 어떠한 그 과학적인 그리고 기술력 이런 거에 매우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메이지 유신 정부는 과거 막부와 번이 가지고 있던 토지 징수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정부가 이제 독점을 하게 돼요. 중앙 집권이 되니까 독점을 해서 그 돈으로 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메이지 유신 전부터 연구하던 철도 산업 연구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처음 깔려진 철도가 바로 지금의 도쿄와 요코하마를 잇는 최초의 상업용 철도가 개통이 되고요. 그 이후에 고베와 오사카와 교토를 잇는 철도가 개설이 되게 되면서 개항장과 중심 도시를 연결시켜 나가면서 운송을 손쉽게 만들게 되는 거죠. 국가가 나서서 인프라를 쫙 깔아준 그렇죠. 거네요. 예. 근데 이러한 철도 산업의 발전은 관상 개발을 발전시켰고 그리고 더 많은 제철소를 세우게 만들면서 여기에 방적, 조선업, 기계공업 등 군사공업에도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게 됩니다. 백희 씨, 그때 만들어진 기업 중에 저희가 알만한 좀 유명한 기업들이 있나요? 있죠. 그 군수 산업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미쓰비시. 사실 그게 일본의 군국주의의 어떤 뒷받침으로 된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나중에는 제로센 전투기까지 만드는 그런 기업이 됐고 따로 또 미쓰이와 같은 그런 재벌들이 그만큼 이런 군수 산업에 중심이 됐던 기업들이 이 시기에 사실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쓰비시 같은 경우 처음에 출발점 자체가 정부가 구입했던 우송선을 싼 값에 불화받아서 시작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으로는 또 군대 역시 본격적으로 서양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그 기술을 전수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 영국 해군 교사단의 수장으로 온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일본 병사들에게 그 기관 운용, 포술, 배를 만드는 법 등을 가르쳤는데 원양항해 실시와 현지 훈련 등을 하면서 무질서하던 해군 교육 제도를 바꿔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은 점차 전쟁 국가로서의 면모를 착착 밟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듯이 메이지 유신 정부가 안팎으로 부지런히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동안에 일본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갈등이지? 좋아지고 있는데 왜? 좋아지는 거는 또 한편으로 있고 그걸 갖다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 혜택을 못 받은 그렇죠. 사람들. 그 갈등의 중심에는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이었던 그 사무라이가 불만을 갖기 시작해요. 아, 되게 아이러니하다. 네. 그러니까. 천황 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철폐됐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렇다 치면은 사무라이는 더 이상 막부 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본인들의 특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원래 지배 계급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지배 계급으로서의 특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기존의 사무라이가 가지고 있었던 특권 중에 군인이 되는 거죠. 싸운다라는 거죠. 싸운다라는 거였는데 신분이 철폐되고 사무라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였죠. 평민들도.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무라이들이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문제를 갑자기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지 유신 전 사무라이에게는 칼과 관련된 두 가지 특권이 있었는데요. 어떤 특권이었을까요? 칼과 관련한 두 가지 특권? 칼과 관련된 특권? 칼을 두 가지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한 가지라도 생각나면 얘기하세요. 예. 정답. 예. 일단 하나는 처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칼을 차고 있으니까 뭐 죽일 수 있는 권한. 내가. 오, 50% 정답. 그럼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 와. 네? 칼하고 뭔가 좀 상관이 있지 않을까요? 약간 어디든 정답. 예. 하나는 지원 씨가 얘기한 처형. 칼로 누군가를 처결할 수 있는 권리와 예. 칼을 이렇게 차고 다닐 수 있는 특권? 예, 혜선 씨 정답. 우와. 50% 남은 정답. 고마워요. 무사 사무라이 외에는 칼을 차고 다닐 수가 없어요. 칼을 가질 수도 없어요. 소지도 안 돼요. 약간 칼 소지권? 예, 칼을 가질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본인에게 무엇인가 무례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는 그 자리에서 그냥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평민을. 예, 정부는 관복을 착용한 관리, 그리고 군인, 그리고 경찰 이외에는 사무라이로서의 특권을 뺏어서 칼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는 관리들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할까요? 칼을 차지 못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무사야 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칼을 차고 가던 사무라이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너 칼 버려 뺏기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와, 저 사람들 들고 일어나겠는데요? 당연히 반발이 생기죠. 이렇게 쌓여가다가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가 되는 거겠죠. 사무라이들에게 번외 영주로부터 받았던 월급이 있거든요. 그 월급을 이제 국가가 이제 주게 되는 거잖아요. 번을 다 폐지했으니까. 근데 그 돈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월급 주다가 인프라를 구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이 받았던 그거를 몇 년치를 계산을 해서 줄 테니 이제 각자 노생을 하라 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아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칼도 못 차고 다녀. 그리고 생활이 불안정하게 돼. 그리고 본인들이 멸시하고 하대했었던 상인들과 동일하게 본인들도 자우책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무라이라고 하는 어떤 특권의 의식, 그것들이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게 된, 당연히 분노가 있겠죠. 반발이 생기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메이지 유신이 1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라이들의 불만이 점점점 고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다시 이 내전이 일어나도 뭐 이상하지 않을 만큼 험악한 시간들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려했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메이지 유신의 삼걸, 이렇게 3명입니다. 아까 오쿠보 있었죠. 사절단 유학파 아니었나요? 이 사람 유학파는 아니고요. 사절단에 참여했던 부단장입니다. 야, 오쿠보 저 사람은 외국물 제대로 먹었네. 근데 생긴 건 약간 외국 사람 같이 생겼어. 외국인 같아. 아까 아예 맞아요. 저도 일본 봤을 때 일본 느낌이 일본 전혀 없어. 사람인가 외국 사람인가. 메이지 유신을 전공하는 저로서도 지금은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오쿠보 토시미치가 그렇게 보이는군요. 예, 오쿠보 토시미치와 키도 다카요시는 사절단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 있는 동안에 일본 국내에서 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왼쪽에 있는 사이고 다카모리가 됩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든 이 3사람 모두 다 사무라이 출신이고요. 다른 이들보다도 오히려 요 사이고 다카모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양복을 입고 있지 않죠. 네. 그 당시 사무라이들의 가장 큰 형님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가장
존경을 받고 있었고 관대했던 사람이죠. 사이고 다카모리 같은 경우는 이 사무라이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던 이 위기 상황에서 불만을 해소할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뭐 사무라이를 끌어안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을 끌어안는 방식, 구체적으로는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에이. 전쟁이었습니다. 에이. 그게 다른 끌어안는 방식이. 나라를 예. 침략하고 전쟁을 곧바로 시작해서는 안 되고 전쟁은 2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천하 사람들이 모두 조선의 죄를 토벌해야 한다고 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내란을 바라는 마음을 밖으로 돌려 나라를 흥하게 하는 깊은 전략입니다. 저를 보내주신다면 반드시 전쟁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관심을 바깥으로 돌리자. 그렇죠. 사이고 다카모리는 사무라이들의 불만을 잠재울 방법으로 조선과의 전쟁을 주장하게 됩니다. 바로 쇼인이 주장했던 정한론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포함되는 사절단을 조선으로 보내서 도발을 할 테니 그거를 명분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거죠. 내란이 폭발하기 전에 그 에너지를 조선으로 돌리려고 했던 거예요. 되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가서 성공을 하면 조선을 차지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 실패하면 불만 세력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총알바지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이고 다카모리만이 아니라 외무성 관리마저도 사무라이들이 전투를 좋아하니 그들의 울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조선을 침략해서 하는 것밖에 없다. 와,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 그 내분을 전쟁으로 막는다는 얘긴데 그 반대하는 세력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죠. 그 사이고 다카모리의 생각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반대로 거의 결정되다시피 했던 이 조선의 침략 전쟁은 무산이 되게 됩니다. 파병이 무산되자 전쟁을 기대했던 사무라이들이 다시 한번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죠. 내란이 일어날 상황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좀 격화가 된 거죠.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는 휘하의 병력을 데리고 관직을 내려놓은 채 고향으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따로 군사를 양성한 끝에 결국 사이고 다카모리는 메이지 10년에 반란을 일으켜요. 하지만 정부군에 비해서 사이고 다카모리의 이 사무라이 병력은 전력이 비교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압도적인 신무기를 가진 정부군의 승리가 되게 됩니다. 퇴각하다가 결국 동굴로 들어간 사이고 다카모리는 사무라이로서 활복을 하면서 죽음을 마지막을 이제 맞이하게 돼요. 사이고 다카모리가 쏘아올린 정한론에 대한 논쟁이 잦아들면서 혼란에 빠진 내부를 결속할 방법을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이번에도 전쟁 아닌가요? 침략? 예, 그래서 바로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또 선택했다고요? 계속 안 좋은 결과를 낳았는데도 왜 계속해서 전쟁을 선택하는 거죠? 사실 당시 일본 정부 역시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하는데 위험 요소가 많은 전쟁에 힘을 쏟고 싶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부를 결속해야 된다. 내부 발전을 시켜야 된다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일본은 새로운 징병제를 도입한 군대와 해외에서 들여온 각종 무기를 시험할 수 있는 최초의 해외 파병을 시행해 보기로 합니다. 어디로요? 어디로 가는 그 거지? 첫 번째 대상으로 물색하던 끝에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건 조선이긴 합니다만 조선은 아까 국가 체제가 있는 곳이죠. 그에 비한다라면은 그 다음에 가까운 곳이 바로 대만이 됩니다. 지역적으로는. 타이완, 즉 대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본의 명분은 이랬습니다. 1871년 어느 날 이 오키나와, 즉 당시에는 류큐 왕국이라고 하는 별도의 왕이 통치하던 지역이었어요. 류큐 왕국은 청나라하고 일본에도 양쪽 다 조공을 하는 양속 관계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이 지역 류큐 왕국의 백성이 대만에 이제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표류했던 사람들 66명 중 54명이 현지인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돼요. 대만 현지인한테요? 예. 근데 대만은 청나라의 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 사건을 발생했던 책임을 누구한테 물겠어요? 청나라에. 그렇죠. 청나라한테 물겠죠. 그 주장을 했을 때 청나라는 아니야. 대만 그 원주민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우리의 통치를 받지 않는 애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어. 라고 발뺌을 하게 돼요. 일본은 이때다 해서 청나라의 어떠한 그 눈치를, 볼 필요가 없구나. 그렇죠. 볼 필요 없이 그냥 대만을 쳐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전쟁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만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류큐는 이 당시 일본 땅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 그럼 명분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류큐 왕국, 즉 오키나와, 지금 오키나와라고 불리는 곳을 일본 땅으로 강제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류큐 왕국을 흡수를 하게 되죠. 저 때부터 오키나와가 일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류큐 왕국을 일본 땅으로 만들게 되면 당연히 류큐 왕국의 사람들은 일본의 시민이 되고 국민이 되는 거죠. 그렇다 치면은 그 국민이 무자비하게 물법적으로 살해를 당했으니 그거에 대한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세워서 여기를 침략을 하게 돼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 나라죠. 대단한데요, 정말? 소리가 너무 딱딱 잘 이렇게 나는데? 그러니까. 류큐와 대만까지 한 번에. 예, 그래서 1874년에 일본은 3,000명의 병사를 투입해 곧장 대만 침공에 나섭니다. 근데 청나라는 대만을 방어했지만 전쟁에 손쉽게 그냥 끝나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청나라는 이때 대만을 두고 일본과 옥신각신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베트남을 놓고 프랑스하고 지금 약간 맞붙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변경 쪽에서는, 서쪽의 변경 쪽에서는 회교도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어서 청나라 내부의 어떠한 혼란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청나라는 일본한테 총 50만 냥이라는 지금 그 당시에 약 67만 냥을 배상금으로 건네면서 이 마무리를 하게 돼요. 와. 이 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아주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이거 뭐 전쟁으로 얻는 게 많네, 뭐 이런 거. 그렇죠. 바로 전쟁을 하면 돈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득이 있다, 이거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가 되는 거겠죠. 일본은 당시 국민들에게도 이 점을 강조하게 돼요. 왜냐하면 동원을 해야 되니까. 전쟁을 통해서 돈을 받으면 국민의 삶도 풍족해질 수 있다. 나라가 발전하면 국민도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명이 덜 발달한 대만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문명국으로서의 일본의 이미지를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한번 아까 그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한 말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문명화시켜야 된다. 예. 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만 사람이야? 어떤 모습으로 보이세요? 이 상황이. 일본인으로 만드는 예. 과정인가요? 예. 그러니까 대만의 원주민 소녀에게 일본 전통 복장으로 이제 감싸주면서 이제 입혀주면서 우월한 일본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고종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 예,
5번째 선택인가요? 첫 번째 선택 이모군란때 청나라한테 SOS, 두 번째 갑신정비대 청의 도움을 받았고, 세 번째 동학농민운동 때 또 청의 SOS, 그리고 네 번째 삼관섭 이후에 러시아에 또 SOS, 그리고 지금 또 5번째 러시아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바로 궁을 떠나는 것. 그 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훅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당시 그 러시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아라사라고 불렀거든요. 아라사. 네, 아라사로 불러가지고 아라사 공사관에 임금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명성황후와 민씨 세력들이 러시아를 선택했던 것들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또 러시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간 거죠. 그런데 러시아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든 만주와 요동 또 이 조선을 통해 가지고 지금 태평양 쪽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일본과 지금 어쨌건 간에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선에서 일국의 왕이 일본을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을 오려고 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땡큐겠네. 예, 좋아요. 진짜? 웰컴 이거야? 웰컴. 웰컴. 조선 그냥 내 거 됐네 뭐 이런 느낌이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경복궁을 지금 떠나야 돼. 떠나야 되는데 지금 경복궁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일본 여기저기 지금 눈 피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감시를 받고 있던 고종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경복궁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러시아 공사관이 어디 있냐면 덕수궁 지금 있죠? 네. 덕수궁 그 뒤에 있어요.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 시청 그 앞에 있잖아요. 그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경복궁에서 그 정도. 정답. 네. 약간 다른 데서 집중 돌리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서 사건 이렇게 하고 사건이라는 동안 피신할 수 있게끔 불났어. 네. 그리고 딱 도망가는 거죠. 기회는 있다 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네. 거죠. 오답입니다. 어렵다. 아니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냥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이렇게만 배웠지 그럼 어떤 방법으로 피신했을까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지금 너무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어렵네요. 보여지면 안 된잖아. 그러니까 어딘가에 숨어. 은폐가 되었겠지. 어딘가에 숨어서 갔어요. 어디에 숨어서 갔을까? 사람이 잘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가야죠.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당시 그 교통수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 정답. 그 가마에 타서 간 거 아닐까요? 정답. 이거라고요? 네. 가마를 몰랐어요 일본 사람들이? 어떤 가마냐면 바로 궁녀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 아 정말. 그러니까 궁에는요 여자들이 그 타는 가마까지 밤낮 없이 드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을 이용하기로 해가지고 고종하고 세자는 새벽녘에 호위병도 없이 극비리에 경복궁 영추문을 빠져나와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감시가 좀 허술했네요.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보통 가마부터 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금이 여자들 타고 다니는 그 가마에 타고 간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되죠. 이게 임금이.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인 어떤 작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여장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임금이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나간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지. 자 어쨌건 이렇게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는데 몸은 당연히 보호받겠죠. 오, 당시 그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 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가슴을 졸이면서 살진 않아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전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외교에는 뭐가 붙는다고요? 영수증. 영수증이 붙는다고요. 공짜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당연히 러시아가 고종을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니 러시아한테 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부터 이권들이 엄청나게 많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요. 뭐 산림체벌권 뭐 이런 것들이 막 넘어가는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우리 블라디보스토크에 지금 와 있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시면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유명한 영화 배우의 할아버지가 이때 이 러시아의 이권을 받아가지고 억수로 돈을 많이 벌어요.
이 배우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힌트 드릴까요? 아마 존박 씨 아실걸? 아, 유명한 사람인데 이 영화입니다. 바로 왕과 나. 백킹의 날? 너무 옛날 영화인가? 너무 옛날 영화인가? 교수님 이거 얘기가 안 된다. 이 세대는 모를 것 같아. 그렇구나. 뭐지 왕관화가? 이게 참 힌트. 예. 깨끗이 밀었어요. 예. 율브리너. 정답. 아 율브리너의 할아버지가 이때 러시아 왜 이권을 많이 넘기잖아요. 네. 울릉도, 뭐 압록강 이런 산청을 받아가지고 돈을 억수로 많이 벌어요. 예. 그래서 율브리너의 생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자, 어쨌건 자 그림 한번 보자고요. 지금 무모한 짓을 하면서까지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버렸어. 일본 어땠을까요? 발동동. 싸워야 되나? 당시 상황을 그 미국의 선교사 헐버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의 노력은 어처구니 없이 허사가 되어버렸다. 왕은 스스로 러시아의 품에 자기의 몸을 던졌으며 모든 한인은 일본에 대해 열화같이 분노했다. 임진왜란 당시의 민족 감정을 방불케 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일본은 지금 러시아에 대한 그 분노 이게 막 계속 끌어오를 거 아니에요. 건건이 지금 러시아가 지금 발목을 맞잖아요. 지금 삼국 간섭 때 요동반도 가져왔더니 그거 토해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이 명성황후 이렇게 시해까지 했는데 다시 러시아에서 품어줬죠. 이러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은 계속해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힘이 없어. 아무리 분노해도 싸울 수 있어야 싸우지. 감히 어떻게 러시아랑 싸워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때. 자, 이제 다시 우리는 그림을 크게 보셔야 돼요. 자, 맨 처음에 제가 출발할 때 이게 어떤 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Great Game? Great Game. 자, 러시아와 지금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영국? 영국이잖아요. 그 영국이 체스판에서 이제 일본 말을 짚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는 팽팽하게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영국이 Do you want me? 하면서 손을 뻗친 거예요. 와. 유럽 열강들 다 들어오네요, 이제. 영국이 일본과 손을 잡았다? 교수님,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죠? 그렇죠. 그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지구상 전 세계에 다 식민지 갖고 있는 영국이 도대체 일본하고 군사 동맹을 맺을 이유까지가 뭐가 있었느냐? 그만큼 러시아가 싫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러시아가 미웠던,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 요동반도를 차지해버렸단 말이에요. 태평양으로 내려오는 부동항을 얻어버린 거니까 여기서 이제 영국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가 된 거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가만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미국은 영국의 파트너입니다. 이 당시에는. 일본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원도 받게 되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와, 엄청난 겁니다. 요 관련 그림 제가 한번 삭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딱 그거네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요 그림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걸 그냥 함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어느 나라일까요? 러시아.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일본. 자, 그런데 뒤에서 야 이렇게 들어가. 영국이 밀고 있는 건가? 영국. 그리고 뒤에서 미국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 지금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아주 국제관계를 제대로 지금 표현해 있는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자, 이 영국, 일본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영일 동맹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조 한번 보세요. 영국과 일본이 서로 청국과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 독립? 독립이란 말이
여기 보세요. 여기 대립 대항축을 한번 보시면 돼요. 영국, 일본, 청국, 한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한국의 이권은 누가 주장을 해요? 일본. 일본. 그러면 대칭축이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가장 많은 이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영국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왜 자꾸 이 조선을 독립 말만 들으면 좋지? 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한국 건들지 마 우리 거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누구 맘대로. 이렇게 뜻밖의 우군 정말 영국이 일본과 손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일본은요 이제 마지막 장애물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를 딱 치워버리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건 뭐 거칠 게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러일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청나라에서는 뭐 어떻게 대처했나요? 예,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러일 전쟁으로 가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1900년 중국에서 발생했던 의화단 사건입니다. 의화단. 네, 의화단 사건. 이 의화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청일 전쟁에서 1895년 치고 나니까 청나라는 일본한테 엄청난 이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배상금 지불할 여력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 틈을 타고 서구 열강들이 마치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든 거예요. 청나라 니들 돈 없지?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일본한테 갚아라. 차관을 주는 대신에 뭘 얻어요? 이권을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청나라 민중들이 청왕조를 도와서라도 서양 오랑캐부터 몰아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1899년에 천진에서부터 시작해서 1900년에 북경으로 쳐들어가서 의화단들이 외국 공사관, 영사관을 습격을 하고 그다음에 철도와 전신선을 파괴하면서 저항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8개 나라가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북경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러시아도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러시아도 군대를 파견을 했는데 북경에는 별로 보내지 않아요, 병사를. 뭔 짓을 했느냐? 만주와 여순을 잇는 이 일대의 철도, 주요 도시에 군대를 배치를 해서 만주를 군사 점령을 해버려요. 러시아가 의화단 사건 때. 그리고 병력을 철수를 안 시켜요. 의화단 사건이 끝났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영국하고 일본이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가 돼요. 그게 이제 1902년에 영일 동맹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아직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 그때까지 이 시베리아 철도가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완공이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병력과 물자가 그냥 밀려올 거 아니에요. 이게 완공되기 전에 아 빨리 잽싸게. 그렇죠.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딱 목표를 걸고 일본은 이제 이 러일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과연 이 당시 만평을 한번 통해 가지고 당시 상황을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지금 밟고 있는 곳을 보세요. 불어로 써 있어요. 거해. 네, 지금 일본과 조선을 대한제국을 이렇게 밟고 있는 모습, 저 위쪽에 만주를 러시아가 지금 밟고 있는 모습. 체급 자체가 안 되죠 지금? 그 러시아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큰 거인분이 위다가 여기 유럽 챔피언이라고 써 있어요. 유럽 챔피언 써 있잖아요 지금. 여기. 네. 유럽 챔피언 벨트에 지금. 네. 그죠? 아하.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이네. 그죠? 여기 지금 보면 아시아 챔피언, 유럽 챔피언 있는데 저 뒤에 지금 관전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저 맨 위에 천막 위에 있는 거 보여요? 아, 청나라. 청나라 여기 이제 끼지도 못하는 거야 이제. 여기 가야 이제 끝난 거야. 여기. 그냥 멀찍이 보고 있는 거야. 청일 전쟁이 끝난 거야 여기는 완전히. 교수님, 네. 뭐 당시 러시아, 일본 뭐 군력 차이든 뭐 이거 뭐 보자도 엄청나죠. 전체적으로 이제 군사력만 보더라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고요. 사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사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냥 거의 그 국가 예산의 40% 40%를 군사비로. 왜 그 올인이라고 하잖아요. 아 진짜. 네, 이 올인 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마지막 배팅을 하는 거죠. 네, 일본 스스로도 러시아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긴가민가한 상황인데 자 이럴 때 늘 쓰는 방법이 있죠. 이게 참 패턴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태평양 전쟁을 할 때도 그랬고 청일 전쟁 할 때도 그랬고 러일 전쟁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기가민가한 상황. 이럴 때 일본이 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갑자기 치기. 기습. 정답. 갑자기 치기. 갑자기 네. 빡 그냥. 그렇지, 그렇지. 아, 잘했습니다. 선전포고 없이 선제 공격. 늘 쓰는 방법이. 자, 그들이 공격한 곳, 그들이 공격한 포인트. 포인트는 자 어디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리순. 리순 정답. 아, 그렇죠. 리순. 리순 정답. 아, 그렇죠. 여기 리순 쳐야죠. 왜냐면 여기 지금 러시아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출발이고 또 한 곳. 조선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인천. 그렇죠. 이 리순과 인천을 타겟으로 잡고 동시에 치고 들어옵니다. 인천에서 이 일본 함대와 러시아 함대가 붙어요. 그때 러시아 배 두 척이 격침이 되는데 그 배 이름이 뭐였냐면 그 한국호하고 바랴코가 있는데 결국 두 대는 격침됐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폭을 합니다. 미국령인 미드웨이 제도라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볼까요? 바로 옆이네. 하와이 제도 옆에. 미드웨이 제도는 하와이에서 약 2,000km 정도 떨어진 섬인데요. 엄청 오네. 일본은 미드웨이 제도를 점령하고 진주만에서 이곳으로 미군의 항공모함을 유인해서 격파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일본 근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출항 자체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게다가 미드웨이는 위치상 태평양의 전략적 거점지이기 때문에 일본은 미드웨이를 이후 예정된 하와이 점령 작전의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의 일본의 운명은 바로 이 미드웨이에서 결정됩니다. 태평양 전쟁 두 번째 컷, 미드웨이 해전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당시 전투를 벌이기 전 두 나라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먼저 일본은 소류, 희류, 아까기, 카가 4척의 항공모함과 전함 2척, 그 외 점투함 12여 척, 그리고 항공기 276여 대를 싣고 미드웨이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맞네. 예. 그에 반해 미국은 일본의 반밖에 안 되는 항공모함 호넷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2척을 가지고 전함 없이 전투함만 15여 척, 항공기 36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여전히 일본에 비해서 항공모함에서 열세였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어느 면에서나 승리가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전투고요. 우리나라에 치자면 명량의 대첩의급, 이 태평양전의 그 터닝 포인트, 중요한 터닝 포인트 됐어요. 우리 뭐 희망이 있다. 결국 1942년 6월 4일 새벽, 일본은 항공모함 4척에서 항공기를 발진시키면서 그 기습 공격을 시작합니다. 일본 항공기들은 미드웨이에서 400k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미드웨이 제도의 상공으로 진입하여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맞았네.
실제야? 그런데 일본군은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뭐가 이상하지? 그리고 이때 미군의 항공기가 갑자기 상공에서 나타난 거죠. 기습 공격을 펼치려던 일본이 오히려 역기습을 당한 거죠. 어떻게 알고 그 역기습을 한 거예요, 미군이? 예. 여기에는 결정적인 요인이 숨어 있었어요. 사실 미국은 이미 일본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어머나. 미국의 암호 해독팀은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군의 무선 교신을 해독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암호 해독가가 일본군의 교신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는데요. 바로 AF로 지칭하는 목표물에 관한 일본의 작전이었던 거죠. 암호 해독가는 AF를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지난 3월 일본군의 교신에서 AF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당시 일본군이 태평양에서 지나갈 수 있는 섬은 미드웨이 제도뿐이었거든요. 그는 AF가 미드웨이 제도임을 확신하고 상관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그의 말을 들은 상관이 들어줬을까요? 못 믿었어요. 예, 아니었습니다. 못 믿었죠. 이 암호 해독가의 말은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묵살당하게 됩니다. 항상 상관들은 그런다. 항상 그래 보면.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제스터 니미츠 사령관에게 보고까지 감행을 하게 돼요. 니미츠 사령관은 다르죠. 그렇죠.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도? 제스터 니미츠 사령관 역시 군의 규율이 있으니까 군을 모두 움직이는 전쟁이니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암호 해독의 힘으로 미드웨이 제도 근처에서 항공모함 2척과 함께 일본군을 기습할 만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허를 찌르게 된 겁니다. 이런 미국의 사정을 알 길 없었던 나구모 지휘관은 미군이 미드웨이 제도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공모함에 남은 폭격기의 폭탄을 모두 지상 공격용 폭탄으로 교체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30분 뒤에 온 무선 교신에서 미드웨이 제도 주변에 항공모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적어도 한 2, 3일은 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여기서 또다시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한 대가 늘었네? 그렇죠. 미군의 항공모함 중에는 미드웨이 해전 바로 직전에 벌어진 전투에서 침몰시켰다고 생각한 미군의 항공모함 요크타운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 예. 아니 그러니까 침몰 시켰다고 확신을 했다라는 거는 예. 본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침몰 직전이었던 요크타운을 미국이 다시 살려놓은 거죠. 야, 뭐 거의 SCB급인데요? 수리가 잘 고치네요. 예, 요크타운의 상태를 본 전문가들은 전투에 투입하려면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린다고 진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시가 급한 전시 상황에서 사령관 니미츠는 3개월이나 기다릴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불과 3일 안에 고쳐놓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대박이죠. 항공모함 요크타운은 응급 수리만 받은 채 태평양을 이동하면서 계속 수리를 한 결과 결국 복구에 성공을 하게 돼요. 이동하면서 수리를. 대박이다. 두 나라의 항공모함 수가
단 한쪽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니만큼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 거죠. 항공모함을 발견한 일본은 다시 목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폭탄 바꿔야지 또. 그렇죠. 이제는 미드웨이 제도의 방어선을 뚫는 게 목표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는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시켜야 되는 거죠. 지상 공격용 포탄으로 교체했던 폭격기를 다시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어뢰로 교체해야 되는 거였죠. 하지만 이 교체 시간은 적어도 1시간 30분이나 걸리는 긴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은 빠르고 가벼운 일본의 특공기 제로센을 투입시켜서 대응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미군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미국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항공기들이 약 280km 떨어진 일본의 항공모함을 찾지 못하고 상공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아이고야. 더 헤매다가는 연료까지 떨어질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구름 아래 바다에 떠 있는 전투함을 발견한 것이죠. 그 전투함을 따라가다 보니 일본의 항공모함이 있는 위치를 찾아낸 미군은 이때부터 대반격을 시작합니다. 미국 항공기가 일본 항공모함 3척에 폭탄을 직격시킨 겁니다. 항공모함 중 한 척인 소류는 폭탄 3대를 맞았고 카가는 너무 많은 폭탄을 맞으며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항공모함 아카기는 단 한 발의 폭격으로 순식간에 타오르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항공모함 히류 역시 끝까지 버티다가 폭탄을 맞아 파괴돼서 바닷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일본의 핵심 전력이었던 항공모함 4척 모두 태평양에서 침몰하게 된 거죠. 다 침몰됐구나. 서로 막 행운들이 막 계속 찾아오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되게 뭐 미국 입장에서는 운도 좀 따라준 것 같아요. 구름 사이로 갑자기 항공모함이 발견돼서. 그렇죠. 치열했던 이날 전투로 인해서 일본은 항공모함 4척이 침몰했고 전투함 1척과 항공기 250여 대, 조종사 등 3천여 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미국 역시 부활했던 요크타운이 끝내 침몰하게 되긴 하지만 전투함 1척과 항공기 150대, 307명이 전사하면서 완전히 승기를 잡게 됩니다. 이제 일본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한 거죠. 미드웨이 해전 후 태평양 전쟁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미국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군수물자의 생산을 늘리고 1943년부터 매달마다 최신형 항공모함을 생산해내기에 이르게 되죠. 그 결과 총 90척이 넘는 전투함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이제 전력 면에서는 일본을 훨씬 뛰어넘게 된 겁니다. 와. 미드웨이 해전 이후 미국은 가달카날 섬에서 연합군과 대규모 공세를 펼치고 승기를 이어갔는데요. 이후 일본은 마셜 제도와 팔라우 제도, 마리아나 제도에서 패배를 거듭하며 일본의 전세는 완전히 기울고 맙니다. 여기에 2호섬 함락으로 일본군은 더더욱 일본 본토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죠. 이제 미국에게 남은 건 일본 본토를 치기 위한 작전뿐이었습니다.
일본군 역시 마지막으로 본토를 방어하는 마지노선까지 온 상황인 거죠. 먼저 당시 오키나와 전투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아이씨. 아, 차이가 많이 나네. 한눈에 봐도 차이가 확 느껴지죠. 아니 이게 항공모함이 어느새 40척이잖아요. 아니 항공모함 40척이면 그냥 끝난 거예요. 진짜 미국은 와. 미군과 연합군은 4년간의 태평양 전쟁을 마치기 위해 함대를 집결해서 바다에서 오키나와 섬을 일제히 포격을 가하게 됩니다. 미군과 연합군은 약 3, 4일간 집중 포격을 마치고 4월 1일 오키나와 중부 해안가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미군은 드디어 오키나와 섬에 착륙했지만 섬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도망갔나? 사실 일본군은 기지인 수리성에서 미군의 상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사전에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까지 남부로 이동시킨 상황이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그때 미군의 머리 위로 일본군의 전투기가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가미카제 특공대의 공격이었죠. 일명 자살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와, 제일 무서워. 와 자살 공격. 와. 너무 무모해요 저거. 예, 아니, 그렇죠.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전술 아니었나요? 예, 이러한 그 가미카제 특공대는 4월 6일 하루 동안 일본 큐슈의 비행 기지에서만 약 300여 대가 출격을 했는데요. 오키나와 바다에 띄워져 있던 미군의 전투함을 약 20척이나 격침하고 157척을 파괴하게 됩니다. 와, 아니 많이 했네. 그렇다면 육지에서는 어땠을까요? 상륙했던 미군 중 일부가 남부 아래로 내려가 수색을 펼쳐가던 결과 일본이 만든 지옥의 입구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일본군은 옛 왕국의 성터였던 수리성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수리성 주위로 수겹의 다중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놓은 일본군을 찾아내기 위해서 미군은 이 빨간 선에서 계속 전투를 벌여가면서 아래로 이제 진격하게 되죠. 이때 일본군은 섬 내부의 험준한 요새로 미군을 이리저리 유인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거미줄을 쳐놓은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제 발로 들어오면 공격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 만큼 미국이 점령할 때마다 다음 방어선으로 후퇴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미군의 발목을 잡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미군에게 지옥 같은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아, 소년병인가요? 예. 미군이 포로로 잡은 소년병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일본은 오키나와 주민 중
어린아이들을 선발해서 총알바지로 활용했었어요. 대박이다. 이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무기와 피로써 천황을 지키는 군대라는 이름으로 철혈근황대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와. 전투 중 이런 어린아이들을 본 미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경악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미군의 심리를 이용한 일본군들은 아이들에게 미리 수류탄 2개 정도씩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왜 하필 2개였을까요? 하나는 적에게, 예, 하나는 본인. 맞습니다. 만약 전투 중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는 적에게 던지고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자결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천황의 총과 폭탄이 돼서 미군과 함께 죽으라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총알바지로 사용된 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거 찾아내기 되게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이때 일본군은 미군의 눈을 피해서 동굴에 숨을 때 주민들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일본군을 색출하기 전에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전단지를 뿌려서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항복을 권유하고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하거나 겁을 줘서 협박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때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기업과 투자가들과 일반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우 됐어, 이 정도 돈 벌었으면 됐어, 나는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대세가 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2월에 정점을 찍었죠. 그 뒤부터 무섭게 떨어지죠. 와. 2만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서야 거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하죠.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블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89년 12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나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에서 계속 오른다 하면은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한 번 떨어져 가지고 위험을 감지하면은 그때는 빨리 팔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불안해서. 근데 저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데 네. 팔아서 저런 상황이 네. 온다고 하면 네.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서 그렇구나.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제 이게 버블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6%까지 올리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를 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저금리니까 은행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던 일본인들은 이제 채무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졌어. 이제 이자 비용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빨리 이 내 집 팔아가지고 이 빚 갚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쏟아져 나오는 매물에 부동산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게 크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제 일본에서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실채권의 규모가 93년에 약 13조 엔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것이 90년부터 96년까지 금융기관 16군데가 도산을 하게 됐습니다. 줄도산을 했구나. 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법을 부추긴 은행들, 대출을 막 부추긴 은행들, 이 은행에 대한 그 복수심 때문에 복수를 강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阪和銀副頭取射殺される中年の男部長呼びかけ数発
和歌山出勤の車を襲う名古屋住銀支店長射殺される後頭部に貫通の傷マンション自室前 무시무시하죠. 그러네요. 정말 무시무시하네. 이게 모두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은행원이 살해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점에서 주목을 끌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원한을 가지게 된 그 야쿠자 조직에서 살해한 것이다 라는 소문만 굉장히 무성했는데 하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갚지 못하는 야쿠자 기업들이 대출을 권했던 은행원들을 원망해서 이들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도 한 거죠. 그래서 스미토모 은행에서는 융자부 직원 40여 명에게 방탄조끼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럴만하지.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경찰 없는 나라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은행권 등 기업 테러가 1992년부터 이때까지 약 19건에 달했고요. 은행들의 이런 부실 채권이 나중에는 약 800조 원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기도 했고요. 그중에 약 40% 정도는 야쿠자와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로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와 돈을 갚지 못해 한순간에 빚더미에 오른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유행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백엔숍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있어요. 가봤어. 그래. 다 백엔이에요. 100엔으로 다 살 수 있어. 네. 백엔. 그리고 또 유니클로. 유니클로가 이때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옷을 공급한다는 것이 유니클로였거든요. 이렇게 버블 경제가 무너지니까 일본은 뭐 순식간에 또 수렁에 빠지게 됐고요. 금리가 아까 6%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일본 정부가 놀란 거예요. 일본 은행이. 이거 너무 올렸구나.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네.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다시 3년 만에 계속 내려가지고 1.75%까지 또 내렸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정부도 일본 사람들도 또 외국까지도 이걸 일시적인 경기 후퇴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20년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네. 근데 이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준 일본으로서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는 1980년대 말에 세계 5위의 국제적인 항구였어요. 그래서 그 연간 교역량이 한화로 약 64조 원에 달하는 일본의 4대 무역항 중에 하나였고요. 일본 무역량의 약 11% 정도가 고베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수님, 근데 고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1995년 1월 17일 고베에서는 일본의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고 또 경제 회복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고베 대지진으로 알려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대지진이 있어. 오 마이 갓. 7.3이 저 정도면 새벽에. 와, 초토화됐다. 전쟁 일어난 것처럼 좋겠네. 저 사진 많이 봤어요. 물? 저게 사진이 진짜 많이 신경 썼어요. 와, 그래서 인명피해도 진짜 많았겠다. 모르겠네요. 네, 정말 무섭죠. 보기만 해도 무섭죠. 땅이 여기저기 갈라져서 고층 빌딩들이 붕괴가 됐고요. 고베와 오사카를 잇는 한신 고속도로의 철근이 부러지듯이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20초 동안에 일어난 지진인데 이걸로 도로와 건물이 순식간에 파괴되면서
6,43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43,792명의 부상자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전쟁과 같네요, 거의. 네. 그리고 또 옛날 목조 주택이 많은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 지진으로 10만 채가 넘는 주택이 파괴가 됐고요. 또 지진이 발생하면은 의외로 또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곳이 지진으로 무너지면서 고베항의 항만 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죠. 그래서 이 지진으로 도산한 기업이 한 달 반 동안에 22곳 도산을 했고요. 또 1997년 말까지 3년간 약 394건에 달하는 기업 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진의 여파가 여기에서 또 끝이 아니었어요. 고베에서 큰 지진이 나니까 피해 복구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그 돈들을 외국에서 들여오면서 다시 또 외국에서 달러가 일본으로 들어오니까 엔화가 또 비싸졌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본 경제가 힘든데 수출이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일시적인 엔고 현상까지 발생하고. 설상가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에서는 더 금리를 낮췄어요. 네, 아까 1.75%까지였는데 또 0.5%까지. 0.5%? 거의 제로. 거의 없는 거네요. 네, 0.5%까지. 제로금리. 네. 하지만 0.5%까지 금리를 낮췄는데도 기업들이 힘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기업들은 왜 살아나지 못했을까요? 돈을 사람들이 안 쓰니까 돈을 빌릴 수 있어도. 네. 내수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일단 기업들도 힘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업도 많이 돈을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빌린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이거는 깎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금리를 아무리 낮춰줘도 이제 더 이상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오면은 이거를 빚을 갚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할 수가 없고 또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힘들고요. 그래서 점점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신 아워지 대지진 2년 후에는 또 다른 위기가 왔는데요. IMF.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죠. 이게 또 아시아를 강타하잖아요. 홍콩 증시 폭락 등 동남아 금융 위기의 파문으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단 10분 만에 2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지난달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판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오늘까지 5,8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호화 위기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아시아를 강타한 그 외환 위기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역시 일본 기업들에게 안 좋은 일이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일본 4대 증권사 중 하나인 야마이치 증권이 폐업을 결정합니다. 証券の一角を占めていた山一証券は事実上倒産し、100年の歴史の幕を閉じることになります。私が悪いんです。社員は悪くございません。一人でも二人でも皆さんが力を貸していただいて再就職できるように。잦은 폐업. 산요증권도 폐업. 타산한 홋카이도 다쿠쇼쿠은행은 1900년에 설립돼서 지난 1세기 동안 홋카이도 경제를 뒷받침해온 굴재 은행입니다. 일본에서 전국 규모의 은행이 무너진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北海道の歴史そのものですので、本当に悲しく残念に思ってます。町銀のように潰さずに置いてほしかったんですよね。どうしてそれできなかったんでしょうね。 절망적이네요. 그 회견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이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줘요. 아이고. 왜냐하면 이 기업이 완전히 망해버리면은 아예 완전히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주니까 점점 그 부실 채권의 규모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점 커지니까 견디지 못한 그 금융권이 98년과 99년 이 두 해에 89개. 그래가지고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이죠. 일본 금융기관이 142개의 금융기관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네. 근데 이 시기가 바로 일본 기업들의 도산이 가장 많았던 때입니다. 특히 98년에는 일본 내 도산한 회사가 19,171개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역사에서 사상 최대. 그리고 개인 파산 건수 역시 전후에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를 합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1.5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1997년에는 2만 4천여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 3만 2천 명으로 늘어났고요. 또 그 다음에는 3만 3천 명. 2003년이 그 최악이었는데 2003년에는 자살 사망률이 가장 높았어요. 우리 그 아빠가 일본 회사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동료들한테 듣기로는 전철 타면서 그 갑자기 안내 방송 뭐 운행이 중단되었으니 인명 피해 때문에 잠깐 뭐 기다려 주세요 얘기하더라고요. 투신 지하철에. 그런데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본 소녀들의 원조 교제 문제까지 그 사회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최신형 그 휴대폰이라든가 명품 가방 이런 것이 많이 유행을 했죠. 그 버블계 영향으로 그 유행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원조 규제까지 미디어를 많이 장식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문제점들이 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계속 물가가 오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일본에서는 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럼 기업들이 타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때 또 미국에서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90년대. 미국에서는 새로운 IT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아마존, 그렇죠. 이것들이 막 이제 크고 있었죠. 소니는 삼성과 LG가 시장을 잠식해 나가는데 계속 적자만 낸 거예요. TV 부문에서 소니가요. 이렇게 수익이 점점 감소하니까 기업의 생산도 고용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직장인들은 고용이 불안하니까 다시 또 지갑을 닫게 되죠. 또 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질 때쯤 그때부터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합니다. 이 인구가 가장 소비를 하는 인구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은 더 줄어드는 거예요. 바로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일본이 뭐 죽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본도 뭔가를 하려고 하죠.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는 제로 수준까지 낮춰요. 네, 제로 수준까지 낮춰가지고 기업이나 개인이 좀 돈을 빌려가지고 쓰도록 유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블 붕괴 후에 일본의 만성적인 경제 문제가 된 이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2001년에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일본의 87, 88, 89대 총리인 고이즈미 주니치로.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 없이 성장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효율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강력한 그 구조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정 민영화라고 우체국이 공기업이었는데
고이즈미가 이거 안 된다. 우정 민영화하겠다 해서 민영화를 하고요. 또 부실 채권이 많이 쌓였다겠죠. 고이즈미가 이것도 안 돼. 부실 채권도 해결하겠어. 그래서 이거를 정부가 차라리 사가는 거예요. 부실 채권들을. 그리고 대출도 이제 죽어가는 기업에 더 이상 대출은 안 돼. 이런 식으로.